좀 세게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탄소 중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건 뭐. 농산물 피해라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은 농민들이 금방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한 5년, 10년 후에 일어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농민들이 별로 체감을 못하는 거죠.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많이 바뀌었죠. 아, 저는 일본이 아니더라고, 옛날에 일본이.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헤게모니 갈등에서 비롯되는 무역 문제, 그것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WTO의 어떤 다자 간의 협정을 통한 국제적인 어떤 무역, 농산물 무역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이렇게 세팅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FTA인데 FTA 쪽에 메가 FTA 지금 말한 대로 RCEP이나 CP, TPP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가겠죠. 우리나라가 무역 국가다 보니까 무역 대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FTA 협정이 필요하고 네. 이거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죠. 농민 입장에서 당연히 피해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수비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은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이 농민 이외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국가들이 많아지면 그 국가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최근에 딸기도 우리가 수출을 해서 굉장히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우리나라는 이미 R&D라든가 이제 농업 기술 같은 거 굉장히 강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해외 소비자들에 맞게 아니면 시장 변화에 맞게 어떻게 기민하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식량 안보라는 용어가 좀 진보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기후변화 위기가 있듯이 식량도 똑같이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사실 농업이란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계 전체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못 해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곡물 자급률이 20%라고 얘기하잖아요. 식량 자급률 한 45%, 6% 그러고 있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해외 변화에. 수급이 수시로 변하고 나라별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결국은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여기를 다른 나라에 굉장히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국제적인 이런 공급망 전략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국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했었어요. 부정적인 경우를 상정을 하면 앞으로 2050년 이후 뭐 그 당시에를 보면 3.5도에서 한 5도 정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쌀의 경우에도 45%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열대 작물이나 열대 작물이 재배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건 새로운 기회인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지 않으면 뭐 그 탄소 국경 조정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그게 하나고요. 근데 에너지 가격 문제가 있잖아요, 또요. G7 국가들에서 2025년까지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처럼 명백하게 가격에 대해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 이거는 이게 화석연료 보조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원예 작물을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다 아열대 작물을 하면서 겨울에 어쨌든 가온을 해야 되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생산비의 최대 60%까지가 순생산비의 연료비가 차지하거든요. 작게는 뭐 20, 30%에서부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이 전체적 경쟁이 어떻게 될 거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시설 투자했던 것들이 보면 대개는 한 10년, 20년 정도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줘야 투자했던 비용을 다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너무 큰 타격이 있게 되면 사실은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번 COP에서 26에서
40%를 국내에다 발표를 했고 그걸 아마 다시 걷어들이거나 그걸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어떤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 타 분야에 비해서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해법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막 개발하려고 투자할 게 아니라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가 같이 활용하고 이런 글로벌 연구 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축산 쪽에서는 나름대로 해법이 있는데 이제 경종 분야에서는 굉장히 궁색하고 이제 결국은 간단 관계보다 앞선 아까 말한 대로 논물 걸러대기라든지 얕게대기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연구는 돼 있어요. 연구는 획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가단위에 보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좀 세게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탄소 중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 문제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인당으로 치면은 그 세계 몇 위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많이 배출한 나라죠. 이게 산업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무역 전체에 타격을 받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그러면 산업 분야별로 다 이렇게 공약한 걸 얼마만큼 지켰냐를 이제 장부에서 점검하는 날이 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 분야는 2050년까지 감축량의 72%를 30년 동안 해야 될 일의 3분의 2를 9년 만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 그러면 숫자가 정해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정성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졌을 때는 우리가 따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숫자라는 게 딱 정해지고 나면 이건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표들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면 남는 거죠. 농업에서 나오면 축산은 절반 쪽, 경종에 비해서 축산은 절반 조금 못 되지만 사실은 줄이는 건 축산이 사실 대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벼농사에서 줄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다루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거의 5년 사이에 거의 10배 정도가 150만 정도가 늘었다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고 선진국에서는요. 그런 것처럼 이 소비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소비 자체가 바뀌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축산 농가에서 이걸 대비하라는 거죠. 이게 외국의 시장 리서치 전문 업체에서 한 거고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2030년까지 약 한 그 18% 정도까지가 30년까지 이제 대체육이라고 우리가 단백질 대체 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차지할 거로 예상하고 2040년 정도가 되면 60%까지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백질 소비는 증가하는데 이게 축산물 자체가 그럼 2018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대부분의 그 식품 대기업 40%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그 대체 단백질 식품을 개발할 의사겠거나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 응답한 그 뉴스도 있더라고. 이게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시장 변화에 축산 농가들이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가 오히려 그걸 더 촉매제가 시킨 건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헤매면서 육류 공급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제가 그런 외신도 보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뭐 일부 제가 보니까는 주먹밥, 김밥, 덮밥, 샌드위치 이런 쪽에 다양한 쪽에 이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 농가들도 이런 것들의 좀 시장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다. 근데 축산이 지금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종 분야의 온실가스는 줄어드는데 축산 분야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미래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농산물 피해라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농민들이 금방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몇 년 후에 일어날 문제거든요. 한 5년, 10년 후에 일어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농민들이 별로 체감을 못 하는 거죠. 뭐 국가에서는 그럼 이 대응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되잖아요. 옛날 과거에는 좀 10년을 보는 2030이다 아니면 그래도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10년 앞을 보고. 지금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도 아마 2030이라는 얘기를 내가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농정 여건이 많이 변하니까 우리 중장기 농정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미래를 본 그런 것들을 묻고 지금 항상 현실에 매몰되다시피 하니까 여건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본은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일본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일본이 아니었어요. 시장이 다 개방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쪽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 다 이쪽에 있다 치면은 우리가 유럽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일본은 규모나 이런 모든 것도 여기까지 이쯤 왔어요. 향후 10년을 본 그런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이런 탄소 중립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그 DX라고 그러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2030 이상의 플랜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정에서는 아니면 농업계에서는 그게 크게 논의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이게 농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10년 후에도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농업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인구 구조 변화하고 있잖아요. 농가 인구가 결국 농민들이 이제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도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이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열망이 크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 10년 후가 20년 후가 되면은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럼 우리 농업은 어떤 식으로 그런 미래에 맞춰 가지고 변해가는 게 맞을 거냐라는 게 있거든요. 디지털 농업이 됐건 아니면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농업용 로봇이 됐건 사실 이게 도입되고 하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재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미래의 문제하고 현재의 문제하고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 이게 이 갭을 인식하게 만들고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보면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진흥청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농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저도 일본에서는 보니까 적응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20페이지 정도?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그 매뉴얼을 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는 100페이지, 200페이지 툭툭 이렇게 해주면 연구자들도 안 보고 정책 담당자들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좀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건 기후변화 적응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돼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 앞으로 10년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탄소 중립하고 디지털 전환이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룬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포괄하게 될 거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이걸 잘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토지 문제부터 농업 구조 문제부터 다 연결되거든요. 이 문제 인식의 같은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토론하다 보면은 태양광 문제부터 해서 농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 실행 문제는 다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은 기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기술적으로 자꾸 해결하려 한다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아니면 지식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있는 농민단체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에서 사실은 비슷한, 같은 인식과 같은 정보들이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을 해야 이게 동의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에 좀 맡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통, 디지털 전환, 오늘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완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부 모임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지속적으로 운영돼서 거기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계속 앞으로 버전 1, 또 버전 2, 버전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것이 농정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또 마지막